문제 특별 강좌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네요. 한창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추운 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크게 봐서는 이제 막스의 지대론을 공부를 하셨죠. 제가 직접 강의를 좀 했고요. 다음에 막스와 레닌의 저작에서의 토지국가의 의의 황정일 동지가 하셨고요. 그리고 저번 강의 때 엥겔스의 주택문제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전 중에 이제 묵직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 공부를 우리가 할 때는 이제 현실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틀이 좀 있어요. 틀이 있어야 보이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연결을 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부동산 폭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을 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대략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뭐 언론에서는 뭐 계속 보도되는 게 이제 뭐 공급 문제 가지고 주로 보도가 되잖아요. 뭐 얼마를 짓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게 원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 그러는데 이게 잡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잡힌들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부족하다. 진짜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지 또 불투명하죠. 공급을 늘리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가능성으로. 떨어지면 그냥 이제 집값이 안정이 돼. 우리나라 경우로 보면은 또 오르죠. 그래서 좀 뭐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는 강의는 이거를 이제 배운 내용들을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겉으로 좀 크게 드러나는 것부터 먼저 좀 봐야죠. 뭘 어떻게 우리가 사태나 사물의 본질을 보려면 무슨 큰 테두리를 먼저 좀 보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본 다음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거 왜 이러는 거냐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현상 보고 본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해서 지금 이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좀 인식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다. 네,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상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뭐 정권들이 다 초기에는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독 호언이 많은 정권 같아요. 뭘 해결하겠다. 그런 게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게 뭐를 뭐 해결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뭘 해결하게 됐죠? 일자리. 예, 일자리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인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시대를 가지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미 뻥으로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뭐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니까 그거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사람들한테 정말 말이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구나 라고 한 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하는 주제죠.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 너무나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포원. 근데 이게 그러면 좀
어떤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호응에 하고 달리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최악으로 가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만 봐도 교재에 있듯이 2016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45.3%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는 이제 덩달아 상승을 하는데 여기 보면 7월 1일 현재 52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 좀 글을 써가지고 52주인데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글을 또 써야 될 거가 있어서 그랬더니 1월 14일 현재로 나오는 거는 81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호언은 아주 비웃듯이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세계 대공황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힘들죠. 세고도 늘어나고 있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영업정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생활을 해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자산들 가격도 좀 떨어져야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좀 사람들을 더 화가 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주가도 요새 또 엄청 폭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 좀 다 같이 힘들면 조금 좀 이겨내기도 쉬운데 굉장히 힘든데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부가 축적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부동산 폭등 문제가 한국 사회의 아주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아주 폭발을 시켜버리는 상황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공부하면 한쪽에서 부가 축적되고 한쪽에서 뒷물이 축적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요새는 이게 정도를 좀 지나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 안 좋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노동자 민중들이 지금 불만이 폭발 직전이죠.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을 좀 토론회 조직을 하기 위해서 저쪽 충무로 쪽에서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그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해서 제가 이제 좀 비판을 좀 했어요. 신년사를 하는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한 문장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가장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좀 잘못했다 얘기를 좀 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했다 하는데 문재인 이분이 특징이 제가 보니까 잘 나가는 데는 착해 얼굴을 많이 비치는 사람이야. 자기가 잘 나가지 않아도 BTS가 잘 나가면 돈가스 사진 찍고 근데 자기가 좀 잘 못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갑자기 눈을 이러면서 자기랑 무관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냐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식당에 좀 손님도 별로 없어서 더 크게 들렸는지 끝나고 나오는데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된장찌개 먹고 나왔는데도 사장님이 무슨 선거 유세하고 나오는 사람 선거운동한 사람처럼 막 앞에다 대고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을 같이 하는데 제가 실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호언을 아예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더 사람들이 이제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오르고 있는 거냐? 우선 현상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뭐 잡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죠. 이게 뭐 요새의 문제가 아니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이 정권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새 생각한 것은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근데 역설적으로 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책을 보면 한쪽으로는 잡는다고 해놓고는 다른 쪽에서는 거의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 투기가 벌어지는 것이 좀 이상한 상황인데 투기가 벌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한 1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어떤 수요를 계산하면 수요의 한 100%의 정도의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이 숫자에 비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통계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정동영 전 의원과 경실련이 했어요. 고생한 겁니다. 이 자료를 행안부의 국세청 자료를 공동 분석을 해서 봤더니 이 한 10년 동안에 주택 승가수가 489만 채가 됐다는 거예요. 489만 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에 주택 보유자 증가수를 집계를 해보니까 241만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새로 241만 명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새로운 사람한테 갔으면 이게 489만 명이 돼야 되는데 241만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걸 빼버리면 240만 채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 10%만 잃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이렇게 될 생각 같은데 여기서 좀 계산을 해보시면 489에 248만이면 계산을 딱 해봐도 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제 막 주택이 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어떤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다. 자동차가 만들어놓은 게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 이상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야. 한번 여기를 들렀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248만 채는 이게 투기용으로 사재기 하는 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더 보면 240만 채도 그냥 골고루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상위 10%의 83.8%가 집중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수가 굉장히 많은 주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사는 게 처음부터 아닌 거죠. 투기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나라는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게 구조적으로 투기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 조사 결과인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큰 통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소유하는 것은 그냥 뭐 한번 뭐 집 많이 갖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상위 1%가 10년 동안에 평균 1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1억 이상을 벌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서 1억씩 벌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을 해서 자기가 임금으로 받는 것도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회적 그 빈부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다주택 소유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차단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상한 정책을 취한 거죠. 그래서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걸 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어요. 물론 이거 문재인 정권 처음 시작한 건 아닌데 이걸 아주 대폭적으로 이제 그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의 뭐 안 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집가의 80%까지 주거담보대출을 허용해 버리니까 그냥 거의 뭐 빚내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집을 사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서울에서 아파트가 나오면 먼저 이 임대 사업자들이 그걸 산단 말이죠. 그리고 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시장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물건이 시장에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는 구조가 됐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문제가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요새 보면 뭐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 PD 수첩에서 탐사 보도하는 걸 보면 볼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이 다주택 보유 실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데 뭐 두 프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면 하나같이 정책이 다 빠져날 구멍을 다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빠져날 구멍이 다 있는 정책이 나온다는 게 항상. 근데 이제 그게 뭐 우연인가? 그래서 뭐 이제는 좀 핑계 대는 것도 되는데 이거 이제 뭐 현재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 건설 쪽이나 이쪽 관료들 말을 잘못 들어가서 우리가 실세다. 다 웃긴 얘기죠.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이런 뭐 관료들이 어떤 그 교묘한 수혜 정권이 통하고 왔다가 아니라 정권 자체가 뭐냐면 이미 다주택 소유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그냥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가장 화를 내게 했던 부분이 통로 보도가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뭐 투기 잡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게 다주택 그 보유자들이 뭐 고위직에 보면 거의 뭐 30% 이상이 된다 이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실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또 사람들 화를 돋군 게 뭐냐? 그래서 다주택 소유 해결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해결을 하는데 그 지방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끝까지 안 팔고 가는 게 뭐냐? 강남 쪽을 안 팔고 가는 거죠. 뭐 누구 한 사람은 뭐 민정수석인가?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표적이 됐는데, 내가 이걸 파는 얘기 그냥 그만두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제 이게 뭔가를 이거 무슨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만들어 버렸죠. 뭐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 정부 자체가 이해관계 자체가 이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상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현상들이 뭐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자본이 왕정 완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는 낮춰놓고 돈은 왕창 풀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부동산 폭등을 야기시킨 원인 중에 또 하나죠. 사실 이것도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현미가 이제 계속 밉상이 된 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심심할 때마다 요새 저금리 양쪽 완화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잡냐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런데 사실 주로 핑계를 그걸 내죠. 그랬더니 그게 기념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더라고요. 요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그 안 된 이유를 대니까 뭐 자기 정책이 실패했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인상적으로 두 가지 얘기는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양적 완화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 그 얘기하고 갑자기 꿀따지 같이 예측에 실패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가구 수가 늘어날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가구 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 1인 가구들이 뭐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많아요. 나가면 집 하나씩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쪽으로 갔긴 했지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저금리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뭐 지금 심각한 그 부동산 폭등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례가 없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계속 아까 보면 전세가가 뭐 81주 연속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 번에 꺾였다가 올라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전 투기 상황이 된 거죠. 투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투기가 벌어지고 있죠. 원래 뭐 그런데 이 투기는 요새가 아주 심각하지만 옛날에도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쪽에서는 왜 이렇게 투기가 자주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죠. 모든 것이 투기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가령 제가 가장 그래도 많이 예를 생각나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자동차가 투기 대상이 돼요. 자동차 거의 투기 대상은 안 되거든요. 투기 대상 되는 게 대부분 이제 곡물, 광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 사람이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투기 대상이 많이 되죠. 근데 정말 가장 많이 투기 대상이 되는 게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하고 주택.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거기에는 뭔가 투기 대상이 되기에 어떤 나쁜 쪽이지만 어떤 요소가 있는 거야, 적합한. 그게 뭐냐? 바로 오늘 그거를 다뤄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실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번에 공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그 성과가 지대와 집가의 상승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대하고 집가가 계속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투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별로 노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저번 첫 번째 강의에서 막스의 지대론에서 이 부분을 정말 집중적으로 다룬 거죠. 그때는 이제 지대론 전반을 다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다뤘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 문화적으로 발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계속 생산력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그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나타났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전하는 또 추세가 있는데 이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 노동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땅의 지대와 집가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저번에 공부를 하셨을 때 제가 막세 지대를 공부를 했었죠. 차액지대 공부하시고 절대지대 공부하셨죠. 그때 처음에 지대 공부할 때 먼저 공부한 게 지대 중에서도 뭐였죠? 농업지대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농업지대를 공부했죠. 근데 농업지대는 왜 그러냐면 농업지대가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지대의 기본이 돼요. 거기에 기본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지대들이 또 형성되고 대부분 이제 파생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농업지대가 기억나시죠? 농업지대 주로 했죠. 그래서 차익지대하고 절대지대 공부를 했죠. 근데 농업지대가 점점점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차지농업자가 자기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땅을 빌려서 거기 개량을 한다 그랬죠. 그 개량하는 것이 계속 자기가 하실 수 없다. 왜? 보통 차지농업자는 지대하고 기간을 정해서 땅을 빌린다 그랬죠. 그게 차지기간이죠. 차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주의 몫으로 갚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거를 더 자세하게 다룬 부분은 뭐냐면 이제 차액지대에서 계속 이제 차액지대 2에서 차액지대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이 비옥도가 다른 데서 이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은 토지에 계속해서 이제 개량이 들어갈 때 집약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발생하는 지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차익지대 2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했지만 여기서 주로 보는 건 뭐냐? 차익지대 2야말로 정말 집약농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의 결과물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차지농업자의 몫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주의 몫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지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오늘 뭐 새롭게 강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요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뭐 농업지대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데에서 지대의 상승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할 때 보면 뭐 공부를 할 때 건축지대, 광산지대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죠. 특히 이제 건축지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죠. 근데 건축지대에서도 차액지대와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도시는 계속 여러분들을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계속 몰려오고 또 그래서 이제 몰려오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은 정말 주거 조건도 굉장히 좀 안 좋고 뭐 생활 조건도 안 좋지만 도시는 어떻게 가요? 시간이 지나면 거길 재개발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기랑을 넣거나 뭐 옛날 같으면 요새는 이제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전차 같은 걸 많이 놨죠. 전차 그런 거 놓고 뭐 이렇게 딱 하면 급작스럽게 지대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고 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서울이나 뭐 이쪽 수도권에 있는 부분은 뭐 항상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서 사람들 쫓아내는 게 일이었죠. 돈 엄청 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건축지대도 계속 올라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본론에 보면 뭐 건축업자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부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죠. 그 사람 한 얘기가 건물 잘 지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대가 확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서 돈 버는 거다. 이런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무슨 특별한 지주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뭐냐면
뭐 이걸 좀 강조하려면 뭐 새로 이제 노동을 해서 창출한 가치가 있으니 이 가치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임금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는 부분이 이윤이에요. 그 중에 이윤 중에 일부를 돈 빌린 자본가 이자로 줘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대가 있어요. 잉여 가치 중에 그 지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별로 안 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스스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대는 올라간다.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대가 올라가면 딱 집가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대를 이자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미 설명드린 건데 지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는 어떤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럼 이게 뭐 가치도 가면은 뭐 별로 안 오를 텐데 이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면 여기서는 엄청 올라가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뭐 이 부분은 뭐 새로 말씀드리기에는 복습하는 의미도 있어서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한번 기억을 좀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우리 은행은행 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이윤율이 지수조시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뒷부분이 조금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다 보면 자본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초기보다 자본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 자본도 그러니까 빌려주는 자본 있잖아요. 이것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늘어나는데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금융제도가 발달하거든요. 이 금융제도가 자본주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모순적 역할을 해요. 이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도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의 어떤 비약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의 역할이 아주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자본으로서 되지 않았던 돈들이 소유하고 있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갖고 있었을 만한 돈들이 조그만 푼돈들이 은행 같은 데 들어와서 이게 모이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옛날에는 또 자본주의 초기에는 그것도 별로 크지 않는데 요새는 엄청나죠. 지금 뭐 솔직히 금융자본이 가동하는 돈들이 대부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엄청나요. 연기금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러니까 어디 고용돼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월급 나오면은 다 은행 잔고로 들어가잖아요. 전자로.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있는 동안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대부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대부 자본 이자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집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냐? 여기서 땅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앉아서 점점점 몫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몫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 핵심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쪽이 가장 정말 이쪽이 노동하는 거죠. 이쪽은 다 잉여가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잉여가치도
돈 버는 방식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갈수록 가장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윤을 직접적으로 뭐 그 이윤을 생산하는 그 자본가는 리스크가 있죠. 사업해서 망할 수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뭐 이자를 돈 빌려준 사람은 조금 이 부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윤율보다 떨어져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어떤 위험 부담? 돈을 띄어먹히기 위험 부담이 있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땅은 빌려주고 나서 전혀 위험 부담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밤에 땅 짊어지고 도망갈 방법은 한 번 하나도 없잖아요. 그 땅은 빌려주고 나서 제때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이거 끝났어 그러면 땅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이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예, 이거를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지대하고 토지 가격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됐죠. 이것이 자본주의에서는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짓는데 집값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대부분은 무슨 값입니까? 땅값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서울에서 뭐 요새 뭐 6억이면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는 못 사죠. 거의 뭐 그냥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보니까 이제 뭐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도강 뭐 이렇게 하고 뭐 저쪽 저 강남하고 뭐 용산하고 여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묻는 용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한 6억 정도가 거의 뭐 그냥 그 아주 평범한 아파트의 가격이죠. 이 6억 가지고 진짜 뭐 땅값 싼 데 가서 집을 직접 지으면 아마 굉장히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값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땅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겠죠. 방법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뭐냐, 우리가 이제 주택 문제, 주택값 얘기를 할 때 이것이 핵심은 토지 문제라는 거죠. 요새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뭐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 심각한 것만큼 문제의 핵심을 찔르는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있죠. 그러면 뭐 토지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뭐 한겨레 신문에서 갑자기 두 번째 토지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 한 번 하면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누구나 조금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이게 땅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전혀 담론이 안 되고 있는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히 우리나라 언론의 뭐 광고의 대부분은 뭐 토건 쪽이라고 하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우리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투기가 심해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네 번째 부분인데요. 주택 문제의 또 다른 본질 층과 도시와 농촌의 대립 심화 인구의 전국적 불균형.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강의를 한 내용인데 어떤 강의에서 나온 거죠 이게? 기억이 어떻게 나세요? 그 제가 강의할 때 나온 건 아니죠? 우리 황정규 강사께서 하실 때 나왔나요? 토지 비교할 때? 그죠? 그때 좀 나왔었죠? 그때 박신규 강사께서 하실 때 나왔죠? 그때 도시와 뭐 농촌사회 모순과 이게 자본주의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도시와 농촌이 뭐 대립 심하고 특히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문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까지 포함하면은 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지금 여기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그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거의 빠져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뭐 요새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초등학생 입학생이 없어가지고 시골 농촌에서는 이제 해결되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또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행정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전하면은 뭐 해결이 되나요? 다시 집가고 지도 저는 우리나라 그 부르주아 자본가 정치하시는 분들은 되게 관념론자들 같아요. 행정수도 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사실 상당히 어떤 서울에 와야 여러 가지 또 뭔가가 어떤 여기에 와야 뭔가가 이게 뭔가 그 무슨 기회가 있을 것 환상이지만 뭐 자본가들한테 환상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 환상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번에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새로운 항목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저금리 양쪽 완화는 위기에 대처한 자본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 역시 자본 체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이제 국토교도 전 장관 김영민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핑계를 대는 게 아주 내가 보면 이거 듣고 있다 보면 저도 좀 미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뭐 하여튼 세계가 그러는데 어떡하냐? 세계가 그러면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장 뭐 코로나 나오고 나서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 좋다고 그것도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금 난 거는 엄청 생색을 내면서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이제 또 세계가 그러는데 나는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원인인 것은 분명하고 또 되게 심각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자율이 이게 떨어지면 이게 집가가 오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와 같은 원리가 주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자율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 경제학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런 게 많이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역산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워낙 이제 경제가 2008년도에 공황으로 가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그냥 이자를 늘어놓고 양적 완화라고 그래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계속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샀는데 그건 뭐냐? 대부분 그거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금융자본이에요. 금융자본들은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주가 다 떨어지고 채권 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뭐 리먼 브라더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그 금융인사들이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노골적으로 살아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채권 국채나 이런 MBS라고 해가지고 요건 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거래하는 국채는 뭐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망하는 걸 간신히 살려놨어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회수해야 돼요. 근데 2015년에 그걸 하다가 미국에서 했죠. 근데 그것도 한 번 올리면 찔끔 올려요. 0.25% 정도. 근데 그건 뭐 올려놔도 기껏해서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2019년에 들어가서 이게 또 뭔가가
독일이나 이런 그 일본 같은 데가 경기 후퇴로 가는 조짐이 슬슬 나타나니까 뭔가 이제 이게 또 이제 뭐가 좀 이렇게 불길한 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내리다가 코로나 그 일부가 이제 팬데믹 선언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에 주가 대폭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다시 재료금리로 갔죠. 그리고 재료금리로 가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옛날에는 양적 완화를 우리 나눠서 했어요. 뭐 한 번 하고 뭐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또 한 번 하고. 근데 요번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죠? 처음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들이 기억나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무제한이에요. 지금 연준은 아무런 그 제약 없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생명유지 장치처럼 돼가지고 그냥 뭐 맹목적으로 여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 원래 이 조치 자체가 바로 주가를 올리는 거 이해하고 금융자본을 살리는 게 정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했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록다운 같은 거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은 정말 록다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금융경제가 정지가 되고 뭐 셧다운 해가지고 거의 뭐 장사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그 실업자 청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데 누가 봐도 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고 작년 2분기에는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갔어요 미국이.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형편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죠. 왜? 그 올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예, 물론 명분은 뭐 코로나 어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살리고 특히 금융자본을 당장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금융자본이 왜냐면 기업들이 망하면 결국은 돈 빌려준 은행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이 금융까지 오는 거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저는 뭐 결코 문제 정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국제적인 시야에서 봐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 현상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제가 오늘자로 뽑았어요. 오늘이 1월 22일이죠. 제목이 미국 부동산 역대 폭등, 신규주택 착공 14년 내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미국이 신규주택 착공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수로 떨어진 데다가 재택근무가 일반화해서 요새 지금 때 아니게 교외주택 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외곽에 있는 이쪽에 지금 완전히 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막 사람들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지금 그 주택 시장이 지금 호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인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뭐냐면 그야말로 뭐 유례없는 규모의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그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쭉 한 거를 한번 종합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종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게 이거다. 자본주의에서는 지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져서 집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도시 특히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대립이 심해서 자본주의에서 심해져가지고 도시에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위기를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응이 양적 완화를 취한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원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앞에서는 이제 현상을 말씀드린다고 했고,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본질을 다 묶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어서 가면 결국은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각각의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잘 안 보이던 것이 전체적으로 쭉 보면 보이죠. 이게 뭐냐? 바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해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주제가 해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자본주의에서는 지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 막스의 지대를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그냥 무슨 땅이 있으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발생한다 그랬죠? 토지에 사적 소유가 있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 원인이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 그리고 주택 문제의 대부분은 보면 주택 문제인 것 같지만 토지 문제다. 그래서 원인은 어디에 있냐? 토지의 사적 소유. 그다음에 뭐 조금 부수적으로 주택이 사적 소유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좀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가 이제 등산을 치면 이게 등산의 정상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은 그걸 풀어내면 되는 거죠. 원인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부동산 문제가 수십 년을 끌었지만 대부분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서 어떻게 됐냐? 겉에는 현황만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게 이거 뭐 서로 싸우다가 요새는 뭐 그렇게 싸우면서 진 것 같아. 문재인 정권이.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공급의 문제는 없고 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계속 토지 소유 계급을 이해를 대변하는 뭐 언론 뭐 학계 무슨 뭐 전문가들 다 나와서 뭐 공급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속 뭐 그 얘기도 한 수십 번 하게 되면 결국 뭐 문재인 손을 들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신년사를 하나 좀 뽑아왔어요. 신년사에서 정말 깨알 같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까도 뭐 저 식사를 저번에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그 신년사인데 신년사에서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주거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닐 거거든요. 제일 궁금한데 뭐 엄한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작년에 코로나가 어쩌고 해서 뭐 경제가 뭐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뭐 성과가 좋았던 게 그 자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뭐 얘기를 하나 없다. 그래서 일자리도 잘 안 되는데 일자리도 한 얘기를 해서 그 정도는 할 줄 알았더니 딱 요거더라. 제가 뽑았어요. 정말 이게 신년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딱 이거 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야 이거. 뭐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숭고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나 했더니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결책이 주택 공급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보면 거의 뭐 그 겉에 이것만 얘기하다가 서로 내가 잘나니 뭐 누가 잘못했냐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어느 쪽이 있고 어떨 때는 어느 쪽이 또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이 문제의 본질에 안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이거 이제 토지국야 글을 쓰니까 토지국야 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딱 검색을 했더니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추미애더라고요. 이렇게 추미애가 토지국야를 얘기했나 했더니 토지국야 얘기한 건 아니고 뭐 토지공 개념 얘기했더니 이제 수구 쪽에서 추미애는 공산주의자다 그래가지고 동영상이 엄청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진짜로 토지 문제를 얘기해도 부족할 때인데 우리나라는 토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겉에서만 하고 뭐 서로 싸우고 하고 뭐 언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다가 잠시 이제 쉬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해결책은 결국은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 그 주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달리 이제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앞부분의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본주의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가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좀 잠깐 5분 쉬고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